얼마 전에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만든 범죄자가 나타났습니다. 2009년에 사형이 확정된 강호순 기억하실 건데요. 네. 그 이후 13년 만에 새롭게 나타난 연쇄살인범 아니냐. 이기영은 작년 12월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운전하다가요, 택시하고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기영이 음주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막기 위해서 합의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자기 집으로 유인합니다. 그 다음에 살해했습니다. 범행 장소인 이기영의 아파트를 수색하던 경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수상하다. 왜냐하면 그 집이 이기영 소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은 한 여성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둘이 동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거녀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제 더 수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기영을 추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기영이 이렇게 말했어요. 작년 8월에 죽었습니다. 이것도 살인일까요? 일단 매우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하지만 이기영은 살인 아닙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죽인 게 아니고요. 좀 다투다가 홧김에 렌치를 던졌는데 거기에 맞아서 죽어버렸네요. 그게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이죠. 죽이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또 상해의 결과로 사망했으니까 적어도 살인은 아니고 상해치 사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말 같지도 않아. 이기영에 대한 통합 심리 분석이 이루어졌어요. 결과를 보면 본인의 이익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서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 성향입니다. 그런데 살인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전부 다 이런 사이코패스일까요? 죄의식 없는 아주 차갑고 냉혹한 살인마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욕망, 분노, 복수심 등에 의한 살인도 있고요. 또 우리가 쉽게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죠. 무동기 살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외에 살인 동기도 많아요. 선량해 보이던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살인범으로 체포돼서 법정에 서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처벌받기도 하고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살인에 이르게 했느냐? 오늘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1년에 벌어졌습니다. 피고인 A, 피해자 B 모두 40대 여성입니다. 20년 전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만났어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2011년부터 A의 아파트에 함께 살았습니다. 당연히 대단히 가까운 관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피고인 A가요, 잠들어 있는 B의 몸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목을 조르다가 B가 깨어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겨우 2달 뒤 이번에도 B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A가 이불로 목을 2, 3분간 힘껏 졸라서 기어코 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다 유죄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죠? 예, 이게 무죄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건 형량입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살인범 A에게 몇 년형을 선고하시겠습니다? 그건 무조건 저는 최고형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좀 이상한 거는 B가 1차 실패했을 때 왜 안 도망가고 같이 살았지? 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너무 이상하고 두 번이면은 네네. 한 번도 저는 용서가 안 되는데 두 번이면 그렇죠. 전 최고형. 그렇죠. 한 번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두 번째 번씩이나, 살해했으니까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또 가지고 한 한 거니까. 실제로 확정된 형 사형이 아니고요. 무기징역도 아니고 징역 30년? 징역 1년. 징역 1년입니다. 5년 이상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 내막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함께 사귀던 지 3년 조금 안 된 2014년 5월에 피해자 B가 난소암 진단을 받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죠. 암을 제대로 치료 안 하니까 염증이 정말 심해지고요. 게다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까지 겹치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던 2020년 12월 B가 A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살 수가 없어. 제발 좀 죽여줘. 내가 수면제 먹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목 졸려 죽으면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A는 이 B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B가 수면제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A가 올라타서 살해를 시도한 건데 B가 중간에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했고 A가 또 그 말을 듣고 멈춘 겁니다. 그리고 불과 2달 지난 3월에 B의 병세가 더 악화됐어요. 혼자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부탁을 합니다. 나 너무 고통스러워. 2달 전처럼 다시 한번 해줘. A는 이번에도 응하죠. 낮 12시 반경에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복용한 B가 잠드니까 혼이불로 2, 3분 동안 목을 졸라서 결국은 살해합니다. 우리 법에는요, 보통살인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촉탁살인죄, 그리고 승낙살인죄가 있습니다. 촉탁이 뭐예요? 촉탁, 부탁이죠. 아, 지금 이 경우가 촉탁인 거죠?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승낙살인죄는 내가 너 죽여도 돼? 그래. 승낙 받아서 하는 거고요. 촉탁, 그러니까 부탁살인죄는 나 좀 죽여줘. 그래, 알았어. 라고 죽이는 겁니다.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살인죄보다는 가볍게 처벌합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런데 A는 첫 번째 시도에서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촉탁살인 미수. 살해에 성공한 두 번째는 기수죠. 자, 이 사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A가 자수했어요. A가 죽인 다음에 자수했는데요. 살해하고 곧바로 아닙니다. 그 다음날 아닙니다. 한 달 후에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도망다녔나? 잠적했나? 아닙니다. 그 집에 있었습니다. 뭐야? 시신과 같이요?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자수 후에 현장을 가보니까 시신이 대단히 많이 크게 부패했죠.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은 존엄을 유지하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근데 판결문에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심리로 시신을 한 달이나 방치하고 그냥 생활했을까? 이 상태는 상반된 감정을 여러 개를 동시에 느끼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일정 기간 동안 지내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판단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아무런 행동 없이 일정 기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심은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음에도 살인을 한 거잖아요. 잘못이잖아요. 네. 하지만 피해자 본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서 병을 키웠다. 그리고 고통 속에 살던 피해자가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받고 한 거다. 이게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건데요. 게다가 이 B는요,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았어요. 오랜 기간 A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럼 B를 부양한 거잖아요. 긴 시간 동안. A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A는 뭘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텔레마케터? 출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호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잠깐만 출근할 수 있는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네. 그런데 2021년 코로나19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병원 가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이 1심 징역 2년 6개월에 대해서 A가 항소했습니다. 너무 무겁다는 거죠. 자, 2심에서 원심 판결 파기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된 겁니다. 2심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A는 B가 암에 걸린 사실도 몰랐다. B가 암에 걸렸다고 말을 안 했던 겁니다. 뭐 자궁 근종이 있다,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했지 암이라고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망한 B의 가족도 A를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B가 유서를 남겼어요.
그 유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내용. 내가 언니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 언니도 피해자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치. 자신의 고통을 덜어준 A에 대한 어떤 선처, 호소를 마지막 글로 남긴 거죠. 이런 내막이 있는 사건입니다. 뭐 영화에서 보는 일이. 아무리 그래도 뭔가 목숨을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게 사실 조금 더 네. 죄가 무거워질 것도 같은데 또 그렇게 선처가 네. 된다니까. 네. 그런데 재판의 결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세히 보면 숨겨져 있는 배경, 감춰진 뒷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아동 학대 사건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피고인 송 씨, 3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 2003년 4월입니다. 이 송 씨, 여성입니다. 송 씨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요. 합의 문제로 이제 합의금도 필요하고 하니까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가족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점 한번 보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과학적으로 옳으냐 여부를 떠나서 그런 생각하는 거야 뭐 이상하진 않습니다. 네. 네. 그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이 송 씨의 친언니, 언니의 중학교 스승, 선생님이었던 진모 씨가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고 점쳐주고 기도 대신해주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진 씨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때부터 이 가족 전체가 이 진 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야 이거 진짜. 이 진 씨 뭐라고 말했냐면 전생으로 인해서 너희 가족들 다 단명한다. 악업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비가 필요하다. 기도 안 하면 더 큰 해군으로 너희들 다 고생한다. 나는 태양 그리고 달하고도 교신한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그런데도 이 송 씨 가족은 이걸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약해졌으니까. 네, 맞아요. 예, 이 진 씨가 방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가족들이 송 씨 가족이 빚내서 사서 바친 거예요. 그리고 전국 사찰 뭐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데 그 따라다니고 이미 정신적인 지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족들이 서로 뭐 얘기도 해보고 또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있으면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진 씨는 가족들끼리 또 떼어놓습니다. 야, 너희 가족들끼리 서로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서로 연락 주고받지 말아라. 이 가족은 또 그 말을 또 믿습니다. 그대로 해요. 연락을 안 해요. 지배 종속 관계 이루어진 거죠. 아니,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 세상에 별별 일 다 있지만 사실 저는 이게 가슴으로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맞아.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분리시키고 갈등하게 만들기 쉬운 조직이 가족이라고. 왜 그러냐면요. 당신 가족들 이런 안 좋은 일 있었지. 가까운 사이니까 모든 일이 다 있거든요. 희노애락이. 예. 이렇게 짜증났던 적 있었지. 다 있었거든요. 다 있죠. 네. 없지 않지. 네. 그래서 가족, 가까운 사이 이것만큼 분열시키기 쉬운 조직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분열되는 과정에서 네. 그 사람이 너한테 있어서 안 좋아 이 말이 아닌 너로 인해 그 가족이 안 좋아 이러면은 네. 저 같아도 못 혹시나 만나지. 뭐 뭔가 피해갈까 봐.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뭐 나 때문인가? 그러면 심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네. 벌어지면 저 같아도 더 많이 불안하고 그렇죠. 내가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진 씨가 이런 인간 심리를 잘 이용해서 세뇌시킨 건데 그런데 이 송 씨 가족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채무 독촉도 막 받고 그러니까 이거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9년 이 진 씨, 이 자칭 도사, 이 진도사가 소개를 해줘요, 일자리를. 이게 뭐냐면 이 진도사의 사촌 동생 그리고 또 승려인 임 씨가 지내고 있는 절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에 가서 일을 하면서요, 이 송 씨가 아이를 얻게 됩니다. 네? 누구? 이거 너무 냄새나. 임신을 했다고요? 네. 승려의
절에서요? 누구 아이인지 뭐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그 진도사의 사촌 동생이면서 승려인 그 임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되는 건데요. 임신 34주 만에 제왕절개로 출산을 합니다. 미숙아죠, 미숙아. 신생아 중환자실을 가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도사가 빨리 퇴원시켜라, 아이 데리고 나와라,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니까 송 씨는 애가 위독하고 위험한 상황인데도 퇴원을 요구합니다. 미쳤나봐 진짜. 그 대사 이상 검사했더니 이상 소견 나와서 아 이거 재검 받아야 되는데요. 아이 나가겠다. 또 뇌 초음파 검사 받았더니 이상이 있어요. 정기 검사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심지어 퇴원 후에 필수 예방 접종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아동학. 응. 예, 맞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범행. 아동복지법에 있는 이제 아동학대 중에서도 의료 방임이죠. 근데 그 정도면은 병원에서 자진적으로 좀 약간 다른 기관에 신고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네, 근데 그런 절차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아서 우여곡절 끝에 퇴원을 합니다. 어머. 아니 어떻게 그걸 퇴원을 해? 근데 그때 이제 진도사는 돈이 없어요. 진도사도. 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된 이 송 씨에게 또 찾아오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애군이 너 그리고 너의 아기 때문이다. 어떤 특정한 의식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의식이었을까? 아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뭔가 범행을 저지르게 만들었을 거야. 아, 예. 아니면 아이를 안고 이제 뭐 국어를 해라? 동양 하던 예. 소신공양.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몸을 태워서 뭐야? 이제 업보, 뭐 업장을 사라지게 한다. 물론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태워버리면 사망하니까 그건 아니었고요. 향불 이거를 몸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게 그 정통 불교에는 예 연비 의식이 있죠. 예, 정통 불교에는. 그런데 이게 팔에 아주 잠깐 이게 되는 게 끝이에요. 당연히 건강상의 위험이 생기지 않죠. 그런데 이 진도사는 뭐 정식 승려가 아니잖아요. 송 씨의 등에 됐다가 한마디로 향불로 몸을 지진 거죠. 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세집니다. 향 하나였는데 2개가 되고 점점 늘어나요. 또 등에서 시작했는데 어깨, 허벅지, 머리까지 합니다. 화상이 심해져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진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냥 아예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이 진도사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함께 살면서도 계속 이걸 해요. 계속 해요, 이거를. 그렇게 또 2달이 지납니다. 이게 2010년 8월인데요. 이때 이 진 씨가 송 씨에게 또 막 화를 냅니다. 내가 좌선을 했는데 안 좋은 게 보였다. 너 내가 기도하라고 절에 보냈는데 왜 애를 만들어 왔냐?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야, 너한테 이거 연비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너의 애한테 하겠다. 미쳤나봐. 자, 이런 지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엄마 송 씨. 정신 차려야죠. 마음으로는 안 했으면 하는데. 그렇죠. 동의를 했습니다. 미쳤나봐 진짜. 제가 아이라고 하다가 이게 아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라고 했는데 몇 살이었을까요, 그럼 이때? 이 아기가 생후 6개월. 6개월. 어떻게 울어? 애가 당연히 울죠. 근데 계속 귀 막고 벽 보면서 이제 모른 척 한 거예요. 이게 2번째 범죄입니다. 아동 학대 중에서도 신체에 대한 학대죠. 신체에 손상을 가했으니까. 다쳤으니까 치료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방치했죠. 또 다른 의료 방임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다음 날 이 아기는 사망한 채로 발견. 어떡해. 얼마나 했으면. 사람이 죽었어요. 진도사가 진 씨가 발견한 겁니다. 경찰에 신고 당연히 안 했죠. 이거 은폐하라고 합니다. 엄마한테 말도 안 해요, 일단. 아기용품부터 다 이렇게 챙긴 다음에 사체 있잖아요. 이불에 싸서
비닐 쇼핑백에 넣어요. 그리고 그 아기 사체를 이제 그 엄마 송 씨에게 줍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근처 야산으로 갑니다. 야산으로 가요. 그 다음에 아기 용품 옆에 이제 아기 사체가 들어있는 비닐 쇼핑백을 놓고 신나를 뿌립니다. 어떡해 진짜. 한지로 된 탑다라니 여기에 불을 붙여서 그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송 씨가 이 진도사에게 받은 라이터를 던져서 사체를 태웁니다. 엄마가요? 엄마가 이렇게 했다고요? 네. 자, 사체 손괴죄죠. 이게 세 번째 범행입니다. 징역 몇 년 정도가 타당하다. 징역 몇 년이 마땅하다. 그 아이도 모자라서 완전 정말 아기잖아요. 아이의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는 그 아기를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엄마가 하지만 지금 어떤 죄로 재판받는 것이냐? 살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세 개 말씀드렸잖아요. 아동학대, 네, 의료방임과 신체적인 손상, 그리고 사체 손괴입니다. 이미 죽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 과정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 세 가지로만 기소가 됐어요. 그 세 가지로만. 판사의 판결은 검사가 기소한 거에 대해서만 유죄, 무죄, 이건 인정돼, 인정 안 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가 살인으로 기소 안 했는데 살인죄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건 배제하고 이 세 가지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 지금 이 재판은 진도사에 대한 재판은 아니에요. 이 엄마 송 씨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도사였네. 진도사, 이 사건 벌어지고 그 다음 해에 죽었어요. 병으로. 명이 다해서요? 팔자대로? 그렇죠. 너무 억울하다. 재판 결과 징역 2년. 예? 2년이요? 2년이고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까지 나왔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 너무 정말 가볍다. 이해가 안 돼. 제 애기들 볼 때 너네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너희들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온 거야. 그러면 거기 있어서 이제 걔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걔는 두 발로 걷기만 해도 칭찬받아야 하고 밥 먹어도 걔는 칭찬받아야 되고 똥만 잘 싸도 칭찬받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걔가 의지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 엄마가 자기가 무슨 이상한 정신적으로 나약한 생각을 하던 간에 저는 그 형량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대체. 이거를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심신미약은 이 재판에서 인정되진 않았어요. 그쵸. 네, 그런데도 징역 2년 나온 겁니다. 네. 징역 2년이 선고된 그 계산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죠? 네. 재판에서 어떻게 형을 정하느냐? 이제 형법에는요, 각 죄마다 정해져 있는 그런 법정형이 있어요. 근데 피고인이 2개 이상의 범죄를 범해가지고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무거운 형, 이거의 2분의 1까지만 가중을 해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도둑질도 했습니다. 사기죄, 절도죄죠. 같이 재판을 받아요. 네. 그러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고요.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유기징역이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높습니까? 사기가 높죠. 네. 그럼 사기 10년 이하 징역이잖아요. 그럼 사기의 10의 2분의 1, 5. 그럼 15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물론 다른 가중 요소, 감경 요소, 뭐 장량 감경 가능하고 이 처단형의 범위 중에서 선고형을 고르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이 사건 세 가지 범행이잖아요. 어떤 게 가장 네, 자, 시체에서. 굉장히 좋은 의문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죄인지를 알아야지 계산이 되니까요. 네. 아동의 신체 손상을 가한 학대,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적인 방임, 뭐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책임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방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체 손괴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사체 손괴가 아동 학대보다 더 중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 중에 가장 무거운 게 사체 손괴. 7년 이하 징역이잖아요. 여기에 장기의 7의 2분의 1, 3.5 더해서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2년이 된 거죠. 심신미약은 인정이 안 됐지만 사실 진도사, 이 진도사의 사이비 종교관에 지배당한 상태였잖아요. 지시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협력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잖아요. 자기 아이가 생후 6개월에 사망했습니다. 평생 엄마로서 죄책감을 안고 살 것이다.
이것도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언론에 이런 용어가 자주 나와요. 일가족 동반 자살. 아, 그런데요,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어린 그 자녀들이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모르죠. 다행히 앞으로는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는데요. 2022년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서 아동학대 사건 보도 공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가족 동반 자살, 일가족 극단 선택 이런 표현 대신에 아동 살해 후 극단 선택이라고 하자는 거죠. 맞아. 그게 맞는 말인 맞아 것 맞아. 지금 이 사건은 이제 아동 살해 후 극단 선택 사건입니다. 2019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엄마입니다. 피해자 9살 김양은요, 자폐성 발달장애 2급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연령이 2세 5개월에 머물렀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나 뭐뭐 하고 싶어, 나 어디 가고 싶어, 이 정도의 간단한 말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죠? 엄마 박 씨는요, 양육 부담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7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2019년 1월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잃은 남편이 우울증을 또 알아요. 공황장애도 얻습니다. 휴직도 하고 입원 치료까지 받으면서 경제적 곤란이 더 커진 거죠. 결국 박 씨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남겨진 딸 누가 돌보지? 남편에게 이 짐을 주기도 어렵고 결국 딸을 먼저 살해하고 내가 자살해야겠다. 많은 양의 정신과 약을 국그릇에 퍼담고 손으로 딸에게 퍼먹입니다. 결국 딸은 급성 약물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이제 엄마 박 씨도 미리 받아놓은 40일치 약을 한꺼번에 먹어요.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 그런데 엄마 박 씨는 정신을 잃었다가 응급실에서 깨어납니다. 자, 이게 이 사건이에요. 또 딸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깨어난 엄마. 몇 년형을 선고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앞의 사건이랑 좀 다른 게 그건 것 같아요. 서로 상호간에 얘기가 된 살인이 어쨌든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앞의 사건과는 형량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무겁지 않을까.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게요. 적용되는 법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건은 촉탁살인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살인이에요. 네. 네, 그냥 살인입니다. 법정형 자체가 더 높죠. 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형량을 결정할 때는 여러 요건들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작할 부분이 있는가인데요. 그런 참작할 사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주변인들의 진심 어린 탄원서입니다. 저는 특수교육 현장에 25년 이상 있었고 중증 장애를 지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양 어머님은 특수교육 전문기관인 본교에 딸을 입학시키고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님들의 어려움을 잘 살펴 선처를 해주십사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저는 김양의 치료를 맡아왔던 소아 청소년 정신과 의사입니다. 박 씨는 김양이 자폐증임을 알게 된 이후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여러 치료 시설을 거쳤고 최선을 다해 병원 진료를 빠짐없이 받게 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김양의 치료와 훈련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 대한 엄마의 정성과 애정만으로 이런 아이를 키우는 건 너무 벅찹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박 씨를 단죄하기 전에 담당 의사로서 이분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들여다봐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두 개의 탄원서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이 사건의 어떤 내막 배경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됐죠. 자, 1심 징역 4년입니다.
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어요. 자, 4년. 뭐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만 배경이 그래도 4년 너무 뭐 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신 거예요. 판결문에서는요. 우리가 양형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해 후 자살 범행에 대한 온정주의의 기저에는 부모 없는 아이들, 극도로 궁핍한 아이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굳건하게 지지해줄 사회 안전망이 없다는 불신과 자각이 깔려 있다. 피고인 개인을 비난하면서도 중벌에 처할 수 없는 이유는 결과에 상응한 적정한 형벌과 실제 선고되는 형벌 사이의 차이만큼이 바로 국가와 사회의 잘못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네, 좀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판결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한 어떤 사정들, 배경들, 사연들, 혹시 법원은 우리에게 판결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가 충분한 사회였다면, 만약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사회였다면, 과연 그들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범죄자로 법정에 서는 일 있었을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혈흔을 찾아서 검거한 연쇄 살인범이 있습니다. 누구죠? 2006년에 경기도 서남부 지역, 군포, 안산, 수원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부녀자들이 좀 실종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중간에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이제 연쇄 실종이니까 같은 범인이 납치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 12월에 군포의 어떤 여대생 한 명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경찰에서 이거 신고를 받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산의 한 농협에서 어떤 남자가 이제 가발을 쓰고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는 사진이 이제 CCTV에 촬영이 됐고요. 행방불명되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범행 시간에 일단 통과된 차들을 CCTV를 이제 많이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검은색 에쿠스가 이제 용의 차량으로 이게 떠오르게 되는데 차량 명의자는 보니까 여성이었어요. 60대 여성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사실 운전은 아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명의 여성을 살해한 네, 강호순 강호순은 그 여성 편력이 좀 있었던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능범인데요. 강호순이 검거되기 전에 2004년에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고 또 정남규라고 연쇄살인범이 있었고요. TV나 이런 걸 보면서 앞에 연쇄살인범들이 잡히는 걸 다 봤죠. 그리고 뉴스에서 뭐 DNA 기술이 발전한 것도 다 보고 그래서 피해자들의 뭐 손가락을 일단 다 자른다든가 혹은 피해자들의 의류라든가 이런 소지품을 다 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묻고 하는 지능범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근데 이런 그 주도 면밀한 강호순의 이런 성격 때문에 사실은 강호순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강호순이 이 DNA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 2대를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니까 더 이제 경찰에서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근데 자백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강호순이 용의자이기 때문에 혹시 옷이라든가 뭐 이런 범행 도구 같은 게 집에 있는지 그 옷에 혹시 피해자들의 실종자들의 피가 묻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달라고 국가수로 굉장히 많은 증거물들을 의뢰를 합니다. 의류 중에 이제 까만색 잠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트럭에서 이제 경찰이 수거한 바로 이 점퍼인데요. 그냥 보기에는 너무 깨끗하고 만약에 여기서 피가 보였으면 강호순도 버리거나 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블루스타라고 하는 루미놀 시약을 가지고 이렇게 뿌려보니까 굉장히 아주 미량의 피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 피가 그 강호순이 검거됐던 그 여대생 납치 사건의
그 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빨리 분석을 했어요. 하루 만에 다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 나온 이 DNA가 그 여대생 게 아니고 또 다른 여성의 DNA가 이제 검출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데이터베이스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DNA인지 알 수는 없었죠. 근데 이제 경기 서남부 지역에 그 부녀자들 계속 실종이 되면서 제가 이제 좀 더 눈으로 좀 쉽게 이제 보려고 포스트잇에다가 그 실종됐던 분들의 DNA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꽂이에다 붙여놨었는데 그 보니까 그거랑 이제 딱 맞는 분이 한 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소름이 좀 쫙 끼치면서 바로 그날 저녁에 이제 담당 경찰서 경기 남부지방청에 전화를 해서 그 피가 한 달 전에 실종됐던 다른 여성의 DNA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경기 서남부 지역에 실종됐던 실종자들 다 본인이 죽였다 이런 자백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혈흔 하나, 그 작은 혈흔 하나 때문에 수백 벌의 옷에 그 루미놀 시약을 다 이렇게 뿌려보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이고 사실은 어디서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물이 많아서 좀 고생은 했지만 이제 하나씩 다 뿌려서 피를 찾게 됐고 그게 이제 다른 실종자께 되면서 연쇄살인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치약이 단점이 이제 다 좋은데 좀 비싸다고 하는 거. 그래서 범죄 현장에서 막 이렇게 피를 찾는다고 뿌리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좀 국산화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국산화에 하게 된 계기가 됐던 사건도 바로 강호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호순 사건이 굉장히 나비 효과가 큰데요. 이 강호순 사건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2004년에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때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좀 그게 실패했어요. 이 검찰과 경찰이 또 서로 이제 하겠다고 하기도 했고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강호순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범죄자 DB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범죄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면서 최근에 이춘재가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밝혀지게 된.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당연히 DNA가 없었으니까 기술이 DNA 증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증거물을 남겨놨습니다. 지금 검출이 된 거는 피해자들의 의류에서 이춘재가 손으로 만졌던 부위들 거기서 이제 검출이 된 겁니다. 그대로 나오는. 그래서 DNA 감식이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미량이라도 증폭을 해서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혈흔도 마찬가지고 손으로 만진 그런 증거물에서도 DNA가 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춘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백을 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춘재한테 너의 DNA가 옛날 화성 연쇄살인 사건 증거물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자백을 하게 된 거죠. DNA가 나왔다고 하니 내가 자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춘재가 이제 범인이라고 밝혀졌을 때 2019년이죠. 2019년 가을에 학회가 있어서 베트남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 전이었는데 그 뉴스를 듣고 한국의 아주 오래된 미제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DNA 감식으로 이번에 해결이 됐다라고 하니까 많은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들으면서 또 신기한 게 30년 전에 흘린 땀도 분석이 되나요? 굉장히 오래된 시료에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이유는 DNA라고 하는 물질이 원래 굉장히 안정한 물질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주 오래된 이집트 미이라라든가 또 심지어는 2만 년 된 네안데르탈인 화석에서도 DNA 분석하는 걸 보면 굉장히 DNA가 안정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피 같은 경우는 좀 육안으로도 관찰 가능한 자국이 있는데 땀은 사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어떻게 거기에 그 땀이 있을 거라고 또 추정을 하고 또 이거 하시는지. 뭐 혈액은 아까 루미놀로 찾을 수도 있고 한데 땀이나 이게 만진 부위는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찾기 위한 연구는 지금 하고 있지만
일단은 있을 것 같은 부위를 닦는 거죠. 아, 목 뒤 누렇게 그렇죠. 되는데. 뭐 장갑이면 안쪽, 네. 뭐 팬티면 또 어디 만질 수 있는 사이즈가 작으면 다 닦을 수도 있고. 그리고 광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수 요원들이 그 들고 다니는 그 프레시 같은 게 있는데 눈에 잘 안 보이는 아주 미량의 흔적도 일단 찾을 수가 있습니다. DNA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성범죄 사건입니다. 예, 성범죄 사건은 대표적으로 이제 정액 같은 증거물들이 다 남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대전 지역에서 있었던 연쇄 성범죄 사건인데 우리가 대전 발발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사건이고 처음에 이제 택시 기사를 하다가 승객이 이제 한 명이 무시하는 말을 해서 범행을 시작을 하고 근데 안 잡히니까 이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흥업소 직원들,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일반인들로 다 이제 또 확대가 됐고요. 또 가스배관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화장실 창문으로 막 들어가기도 하고 상희라는 가상의 어떤 이름을 사람을 써서 여기가 상희 집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듣도록 한 다음에 혼선을 주도록도 하기도 했고요. 뭐 대전 지역의 뭐 지리를 잘 모르는 것처럼 또 이렇게 혼선을 주려는 노력도 했던 그런 지능범이었습니다. 하도 이제 사건이 많다 보니까 뭐 지문이라든가 조건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한 사람을 용의자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막 도망을 너무 잘 다니고 흔적도 잘 안 남긴다고 해서 이 사람을 이제 잡을 수는 없었고 처음에 그 아들을 일단 채취를 해서 그 증거물하고 보니까 친자 관계가 성립이 돼서 그럼 아버지다. 범인이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검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DNA 감식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친자 검사. 우리가 대량 재난 사고에 피해자가 누군지 신원 확인하잖아요. 그때도 기본적으로 이제 직계 가족의 친자 검사를. 왜냐하면 자기 DNA를 어디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의 DNA를 가지고 신원 확인하는 게 이제 기본적. 가족 어디까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뭐. 보통 직계 가족은 금방 되고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굉장히 먼 친척들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은 50%가 같죠. 예. 삼촌은 25%. 이렇게 촌수가 멀어질수록 조금씩 멀어지긴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이제 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친족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DNA 감식의 어떤 강국이 됐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의 DNA 감식이 외국보다 떨어진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06년에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DNA 감식 기술이 알려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서초구에 있는 설해마을 가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다 가봤죠. 잘 아시겠지만 이 설해마을은 프랑스풍 카페라든가 레스토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에 프랑스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2006년에 한국의 어떤 자동차 회사에 기술자로 일하던 장 루이 꾸루조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인하고 또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여름에 이제 휴가를 프랑스로 갔다가 본인만 사업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집에서 자기가 시켰던 뭐 고등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냉동고에다가 넣으려고 냉동고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 까만색 봉지에 갓 태어난 영아의 시신이 이제 2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고를 한 거죠. 저희가 첫 번째로 분석한 게 2 영아는 쌍둥이가 아니다. DNA는 서로 다르다. 와, 충격적이다. 2명이 서로 따로따로 출산이 됐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 루이 꾸루조의 DNA와 친자 검사를 해보니까 안 맞아. 아니. 꾸루조가 아버지다. 2 영아의 아버지. 근데 몰랐다고요? 또 하나는 이 2 영아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을 하게 되면 엄마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엄마도
한 여자다. 뭐야? 사실은 집에서 출산한 것 같이 이제 생각이 되니까 일단은 그 부인이 가장 용의자가 될 수가 있는데 부인하고 아들들은 다 이제 프랑스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 이제 분석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집에 있던 모든 생활용품들을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칫솔, 귀이개, 그다음에 쓰던 연고, 뭐 이런 거 빛 같은 거 그거 하니까 그 중에서 영아들과 친자 관계가 성립이 되는 여성의 DNA가 검출이 된 거죠. 여성. 그래서 당연히 엄마로 일단 추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프랑스인 부인이 프랑스에서 막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옛날에 자궁 적출 수술을 했다. 굉장히 이제 미궁에 좀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로니크가 자기 자궁 적출 수술을 했다고 하니 그 병원을 찾아가서 보니까 뭐 수술한 그 기록이 있고 그 자궁에 조직이 남아 있는 거죠. 미치겠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분석하면 이제 밝혀질 수가 있게 되는데 성공적으로 우리가 DNA를 확보를 하고 봤더니 일치를 하는 거죠. 그 칫솔에서 나온 것과 일치하고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 부인이 범인이다. 근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 혹시 이상한 점 눈치채지 못했나요? 너무 많아요. 자궁 적출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랑 그리고 아이가 둘이 쌍둥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2번 출산을 했다는 건데 일단은 자궁 적출 수술하기 전에 출산을 했겠죠. 어머. 근데 이거 2번이나 9달 배가 불렀을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베로니크가 사실은 임신 거부증이라고 하는 걸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앓게 되면 자기가 임신한 거를 이제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태동도 없고 이렇게 숨어서 있게 되고 이렇게 본인도 모를 수가 있다고 하는. 어머 본인도 모르게. 정신병리 중에 하나입니다. 상상 임신은 들어보셨죠? 네. 그 반대인 거죠. 임신을 했는데 그런 몸이 안 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극도로 임신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할 때 테스트기에서도 그래서 안 나와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입덧도 없고요. 배도 약간 살찐 정도로 부르고. 근데 산부인과 교수님이랑 저희가 같이 세미나 할 때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전 이 표현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태아가 엄마가 너무너무 임신을 거부하고 있는 걸 알아서 숨어 지내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충격적이다.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처음에 이제 자국민의 말을 먼저 믿겠죠. 그래서 한국의 결과를 사실은 또 신뢰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분석 결과하고 또 시료하고 다 프랑스로 보내서 프랑스에서 또 독자적으로 분석을 해서 같은 결과가 나와서 후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다른 또 영화도 살해해서 총 3명을 살해한 걸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8년의 형을 이제 받게 되고요. 근데 임신 거부증이 또 가만히 돼서 약간 형이 또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당시 이제 프랑스에서 한국의 말을 처음에 안 믿어서 그 나중에 이제 프랑스에서 좀 사과를 했습니다. 한국에. 해야죠. 국제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DNA 감식이 많이 알려지게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DNA를 활용한 게 과학 수사가 지금 거의 뭐 37년 뭐 이렇게 이상 지났지만,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또 급속한 발전을 해온 분야가 바로 DNA 감식 분야. 옛날에는 분석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정보들을 DNA로부터 분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혹시 뭐 범인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거, 생김새, 그다음에 범인의 나이 이런 것도 요즘은 DNA로부터 얻으려고 하는데, 이런 기술과 관련해서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미국에서 해결이 됩니다. 이 2018년에 우리나라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골든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거기서 있었던 1970년대하고 80년대 오랫동안 발생했던 연쇄살인 사건.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40년 동안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는데 2018년에 그 어떤 할아버지를 범인으로 이제 검거를 합니다. 조집 제임스 드 안젤로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요. 제임스 드 안젤로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요. 어떻게 이 할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인 거를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40년 만에? 미국에는 개인들이 자기 DNA를 돈을 내고 의뢰를 하면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 알려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에서 또 그 의뢰한 사람들 사이에 아까 이게 친족 관계를 또 알려주는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한 1,500만 명 이상 있고 그 사람들의 친척까지 하면 거의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제 친척 관계가 이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 거죠. 수사기관에서 그 옛날에 골든 스테이트 킬러가 남기고 간 그 증거물을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친척을 찾는 것처럼 그 사이트에다가 올려요. 똑똑하다. 그러면 그 친척 관계에 좀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먼 친척 이렇게 관계에 있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계도를 그려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요거 이제 유전 개보학이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 요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DNA 가지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생김새에 관계된 거. 눈동자의 색깔이 초록색이다, 파란색이다. 이런 정보까지 이제 분석이 되는데 이 가계도를 그린 그 친척들 중에 이걸 가지고 하나씩 배제할 수가 있는.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이 아까 그 할아버지 전직 경찰관이었다. 경찰. 그래서 안 잡혔구나. 그래서 이제 가서 검거를 하는데 바로 검거한 건 아니고 그 할아버지가 버린 쓰레기에서 일단 먼저 확인을 해서 일치되는 걸 보고 가서 이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012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강북구의 미아동에서 있었던 다세대 주택의 2층에 살던 남성이 외출하다가 할머니가 거주하는 1층에 약간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할머니가 항상 그 시간만 되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할머니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방을 보니까 할머니가 옷이 이제 벗겨진 채로 베개가 이렇게 얼굴을 덮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머. 이 할머니의 얼굴을 누군가 이게 베개로 눌러서 살인을 한 거고, 뭐 지문이 일단 발견되지 않았고요. 또 문에는 열쇠가 그대로 이제 꽂힌 채로 이제 열려 있었고, 또 별다른 침입 흔적도 없었고, 근데 이제 증거물은 할머니 몸에서 나온 이제 정액하고 혈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국과수에 의뢰를 했는데 수백 명을 의뢰를 했는데 일치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국과수에서 Y 염색체 분석을 합니다. Y 염색체를 분석하면 어떤 인종에 대한 정보를 대략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분석을 했더니 서남아시아 계통의 남성이다라는 정보를 얻게 되고, 이걸 수사기관에 알려줘서 방글라데시인 남성을 용의자로 검사 의뢰를 했더니 이제 일치가 돼서 해결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머리카락 색도 다 까만색이고 눈동자도 갈색 뭐 이렇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DNA 표현형 분석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은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이렇게 그러네요. 배제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DNA로 몽타주를 그린 겁니다. 아, DNA로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DNA로 그린 몽타주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얼굴인데, 야, 너무 닮았다. 맨 그 그래프 상에 보면 스킨 컬러라고 결국 피부색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고, 눈동자 색깔, 그다음에 머리카락 색깔, 그리고 주근깨가 있는지. 야, 미치겠다.
그다음에 요 지도 같은 게 있는데 또 어느 지역에서 주로 살고 있는지를 이제 딱 이 사람이 이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확률로 얘기를 해줍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DNA도 완벽하게 같은가요? 태어날 때 일란성 쌍둥이는 DNA가 똑같죠. 와. 태어날 때 살아가면서 영향을 좀 다르게 받아서 좀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염기 서열이라고 해서 DNA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닌데 거기에 변화가 다르게 돼. 그래서 옛날에는 일란성 쌍둥이가 용의자면 무죄가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누가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인 게 확실하더라도 누군지 모르면 무죄거든요. 어머.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일란성 쌍둥이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DNA를 모르는 게 없구나.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지만 이 DNA 감식이 범죄와 관련해서만 활용되는 건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적용되는 그 사건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이 있었어요. 백악관 인턴 사원이었던 그 모니카 루인스키라는 여성하고 깜짝아. 모니카 루인스키라는 여성하고 사이에 이제 뭐 3년 동안 9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이게 알려진 사건인데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 루인스키가 자기 친구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그 클린턴 대통령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그걸 또 녹음도 하고요. 그래서 이 녹음된 테이프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근데 클린턴 대통령도 계속 그런 게 없었다라고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그 증거물이 하나가 이제 의뢰가 됩니다. 루인스키가 그 클린턴의 체액이 묻어 있는 이 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FBI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시료를 채취를 하고 드레스에 묻은 체액하고 비교를 했더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일치하면서 클린턴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증거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요, 이게 범죄나 수사 말고 DNA로 밝혀낸 것 중에 혹시 또 다른 것 중에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궁금하다. 마치 이 지구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사람이 아니야. 지구 생명체가 아니고 외계인이다든지 뭐. 본 적 없는 DNA다. 그렇지. 뭐 이런 거. 제가 어떤 경험했던 사건 중에는 제일 깜짝 놀란 거는 유병헌 사건. 당시에 이제 유병헌이 이제 굉장히 전국적으로 또 검거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천에 있는 어떤 매실밭에서 발견된 불상 변사자가 한 명 있었는데 번거지 모자도 쓰고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반드시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 그리고 당시에 이제 부패가 진행이 돼서 진짜 충격적이다. 네. 근데 그건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유병헌의 DNA를 원래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한번 순천에 있는 어떤 별장에서 놓친 적이 있는데 그 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에서 나온 남성 DNA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원이라고 하는 종교 시설에서 칫솔이라든가 뭐 이걸 또 수거해서 또 분석한 게 있고 그 형의 DNA.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DNA를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놨어요. 수록을 했어요. 결국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된 거죠. 너무 깜짝 놀랐죠. 아무도 유병헌이 그렇게 매실밭에서 발견되리라고 상상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도 않았어요. 이거를 발표할 때도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안 믿었어 사람들이. 그럼 확실한 거죠? 확실합니다. 아, 왜냐면 DNA로 나이, 뭐 인종, 키, 얼굴까지 요즘은 다 비슷하게 그리고 나온다니까. 그게 3개월 뒤에 숨어있던 아들을 또 잡아서 친자 검사를 또 확실하게 한번 했고요. 그래서 DNA가 사실은 이럴 정도의 그 정확성이 없다면 사실은 이렇게 중요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영화를 좀 많이 봐가지고 이거 진짜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왜 범죄자 DNA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 그 DNA에 뭔가 공통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궁금하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했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폭력 유전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폭력 성향 막 이런 거. 그게 이제 옛날 원시 시대에는 사실은 그런 폭력성이 생존에 중요한 그렇죠. 요인이었거든요. 때려잡아야 돼. 전사 유전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범죄를 결정적으로 이제 하지는 않고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연구는 있기는 합니다. 와, 충격적이다. 왜냐면 사이코패스도 유전일 수 있다고 막 그런 거. 그런 연구를 일부 하고 있죠. 심리학 하시는 분과 정신질환 하시는 분과 또 DNA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연구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DNA 연구를 하면 할수록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이 DNA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는 있어요 법이? DNA 차별금지법. 특히 이제 보험회사 같은 데서 그런 정보를 특히 이제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되면 보험을 가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차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일반적으로 그 광고나 뭐 전단지에 오랫동안 못 찾은 실종자들 같은 경우들도 많잖아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뭐 좀 남겨놓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 2005년에 실종자의 DNA를 확인하는 그 법이 하나 먼저 생긴 게 있습니다. 실종 아동 DNA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아동을 잃어버리게 되면 집을 못 찾아오잖아요. 유일하게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DNA밖에 없거든요. 시설에서 살고 있는 그 실종 아동들, 그 다음에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의 DNA, 이거 두 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신원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뭐 한 수백 명의 아동들이 일단 신원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집에 이제 다들 냉동고를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 냉동고 안에 자기의 DNA 혹은 부모님의 DNA 또 아동의 DNA를 보관해서 얼려두면 실종이 됐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관을 하는? 그냥 얼려놓으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침을 뱉어요.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아동 같으면 머리카락? 먹던 사탕을 그냥 얼려놔도 되고요. 그렇게. 그다음에 뭐 면봉으로 채취해서 그냥 얼려놔도 되고. 그 정도만 해도. 손톱 같은 경우도 되나요? 손톱이 되죠. 예, 되는데. 예. 손톱이 되죠. 예, 되는데. 예. 코딱지도 세고. 코딱지도 세고. 그만하자, 코딱지. 그래서 뭐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치매 노인도 나중에 그 실종 아동 그 법이 개정이 2번이 돼서 잃어버리면 집을 못 찾아오는 그러네요. 사람들이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 못한 분야가 엄청 넓네요. 네. 우리가 이제 DNA가 활용되는 분야를 크게 나누면 아까 이제 범죄 현장에서 나온 DNA를 용의자랑 맞춰보는 거. 또 하나 중요한 게 신원 확인. 대량 재난 희생자 신원 확인은 물론이고 지금 예를 들면 6.25 전사자의 유고를 가지고 신원 확인하는 거. 최근에 뭐 4.3 제주 4.3도 그렇고 5.18 이런 유골의 DNA를 분석을 해서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딱 하나 우리나라에서 좀 빠진 분야가 하나 있는데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는 아직 그 가족들을 데이터베이스하는 법이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세월호 희생자도 아직 5명이 신원을 못 찾았잖아요. 근데 이제 언젠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뼈가 뭐 바다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은 다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수록을 해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량 재난이 굉장히 이제 신원 확인이 사실은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NA가. 제가 입사했던 97년 그 무렵부터 한 2000 대구 지하철까지는 대량 재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을 했고 97년 칼 괌기 추락 사고, 99년에 시랜드 유치원생 화재 사고, 2002년 김해의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 그 대구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그 방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거라 1시간 동안 이 열차 6양이 다 타버린. 그래서 굉장히 거의 처음에 봤을 때는 누구도 분석할 시료가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 2003년이니까 지금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시료를 이렇게 채취를 해서 보니까 DNA 하니까 다 나오는 거죠. 지금 3명이 아직도 누군지 모르는 DNA가 남아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비행기 추락 사고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탑승자 명단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누가 이제 죽긴 했는데 누군지 모르는 DNA가 이제 3명분이 남아 있고요. 또 비슷한 사례로 미국에서 9.11 테러 있었잖아요. 그때도 4천 몇백 명이 사실은 죽었는데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DNA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DNA 감식이 어떤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특히 유죄 입증, 또 어떻게 보면 무죄 입증이 더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큰 원칙 중에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게 있는데, 범인을 잡는 역할뿐만이 아니고 억울함을 밝혀주는 과학 수사가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